자, 이제 제2절에서 법인이죠. 쉽게 말하면 법이 인정한 인간, 법이 인정한 인간,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권리 능력이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 것에만 인정되고요.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가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데, 처음에 1번에서 법인의 분류가 나옵니다. 일단 법인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고 있고요. 사단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뉩니다. 유의하실 것은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만 있을 수 있고요. 영리법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집합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했다면 우리가 사단법인이라고 하고요. 재단법인이라는 말은 재산의 집합입니다. 따라서 재산의 집합에 대해서 법인격을 인정하면 재단법인이고요. 근데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인데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순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돈 받으면 영리, 돈 안 받으면 비영리, 그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충남대학병원이다 그러면 영리법인이겠어요? 비영리법인이겠어요? 비영리법인이죠. 병원비 안 받나요? 받죠? 더럽게 비싸죠. 저희 아버님도 한번 충남대병원 입원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돈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법인이 돈을 벌었을 때 그 번 돈을 구성원이 되찾아갈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이고요. 돈을 벌었을 때 구성원이 되찾아갈 수 없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요. 법논리적으로는 구성원이 없어요. 돈을 찾아갈 주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뭐가 돼요? 비영리법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고 영리법인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과거에 그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저는 지금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양반이 병원도 영리법원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그걸 갑자기 또 나중 가고는 병원의 민영화 이런 말을 쓰더란 말이죠. 병원의 민영화란 말이 맞아요? 다 병원이 국유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권이 병원도 영리법인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더니 막 난리가 났죠. 그죠? 그럼 뭐 병원비가 비싸진다. 뭐 돈 없는 사람 병원 못 간다. 막 난리 났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비영리법인도 다 뭘 받아요? 병원비를 받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면 병원이 영리법인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병원이 번 돈을 구성원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지. 병원비를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정책을 추진했느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업들이 병원을 안 만들어요. 병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업이 만든 병원 하면 삼성의료원, 그죠? 아니면 뭐 현대가 만든 뭐 아산병원 이 정도잖아요. LG니 뭐 코롱이니 하나니 병원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 같은 진짜 글로벌한 대기업은 돈 안 벌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사회 환원 차원에서 병원을 만들지만 그 외에 중견기업들은 병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면 주주가 반대하는 거죠. 왜요? 병원에서 아무리 영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질 않아요? 주주에게 돌아가질 않기 때문에 기업이 병원을 만드는 것은 아무런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은 주주의 반대 때문에 못 만들어요? 병원을 못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병원을 영리법인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면 기업들이 뭘 만들게 돼요?
종합병원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의료 서비스가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이유가 이 학원 건물도 병원 되게 많죠. 근데 차라리 이거를 종합병원을 만들면 안 되나요? 다시 말하면 둔산동에 종합병원이 한 10개, 5개도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병원을 만들 수 있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대학병원에서 뭐 전문의 자격을 따요? 외과 전문의가 왜 그 요새 보니까 그 이종국 그 아산 그 뭐죠 그 수술하시는 분이 그러셨잖아요. 지금 외과를 전문의로 하겠다는 수련의가 하나도 없다. 왜 그러는 거죠? 돈이 안 돼. 왜냐하면 전문의 자격증을 따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수술은 어디서만 해요? 종합병원에서만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전문의를 따가지고 그 병원에서 나오게 되면 동네 와가지고 개원해가지고 뭐 해요? 감기 보고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종합병원에서 막 수백 차례 수술을 하고 막 전문 기술을 익혀도 그걸 쓸 수 있는 병원은 뭐죠? 종합병원밖에 없고 동네에 개원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지식인데 누가 외과를 전공을 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다 뭐가 돼야 돼요? 종합병원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외과에서 전문적 지식을 한 사람이 나중에 뭐죠? 다시 종합병원에 소속이 돼서 전문적인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수술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지금처럼 대학 대학병 가가지고 실컷 고생해가지고 전문의 자격증 따고 막상 나오면 감기 환자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 누구도 뭐죠? 전문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뭐냐면 너무 개원이가 많아요. 너무 조그만 병원이 많고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종합병원들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질 길이 뭐죠? 원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저는 종합병원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이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뭐예요? 그냥 돈 받는 게 뭐죠? 연리 뭐 돈 또 올랐다. 뭐 병원비가 비싸질 거다. 물론 비싼 병원비를 받는 데가 있겠죠. 소비자 선택인 거고 오히려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대전 이 둔산동 일대 종합병원이 을지병원 하나 있죠? 을지병원 하나 있잖아요. 여기 만약 한 5개겠다 생각해 보세요. 경쟁이 벌어지죠. 그죠? 경쟁이 벌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오히려 더 훌륭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꼭 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영리라는 말은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리든 비영리든 다 돈을 받는데 그 번 돈을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영리. 못 찾아가는 것은 뭐예요? 비영리법인이고 따라서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돈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요? 비영리법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제 2번 사단과 조합의 구별에서 나오거든요. 요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법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단법인인데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집합이니까 뭐죠? 사단법인일 텐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발기. 그 다음에 갑을병을 뭘 만들게 되냐면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게 되는데 좀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정관에는 뭐죠? 명칭뿐만 아니라 사무소 수재지, 뭐 자산, 뭐 이사의 임면 방법 해가지고 정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법인으로서 조직과 체계를 갖추게 돼요. 그래서 또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법인의 설립 행위를 말하고요.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등기소에 가서 뭘 하게 되냐면 설립 등기를 하면 되고요. 설립 등기를 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법인이 됩니다. 자, 우리 민법상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정관도 있고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더라도 설립 등기를 안 했다면 법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때 단계를 뭐라 그러냐면 법인이 아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된다는 말은 설립 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인으로서 권리 능력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정관도 있고 조직과 체계도 완비가 됐더라도 뭘 안 하고 있어요?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권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우리 법상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법인이 됩니다. 아무리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추었더라도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죠? 법인 아닌 사단. 설립 등기를 해야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아무리 정관도 있고 조직과 체계가 다 갖췄더라도 설립 등기를 안 하면 뭐가 없습니까?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을병이 모여서 지금 아직 정관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법인을 만든다라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직 정관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아직 조직도 체계도 갖추지 못했어요. 이런 단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조합이란 뭐냐면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뭐죠? 조합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농업협동조합, 농협은 조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업협동조합은 설립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도 조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다 아시다시피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으로 평가되고요. 조합이 아니에요. 재건축조합도 조합이 아니에요. 재건축조합도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합이 아니라 뭐로 봐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흔히 조합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뭐가 아니에요? 조합이 아니에요. 법에서 말하는 조합은 뭐만 있어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만을 말하고요. 여러분도 조합이에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동의 목적은 있죠. 어떤 목적?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한다는 목적. 그렇지만 여러분 간에는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으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조합인 거죠. 시험지에 가장 중요한 조합이 뭐냐면요. 동업자예요. 동업자는 뭐죠? 조합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제 친구하고 저하고 함께 반씩 내가지고 포장마차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포장마차를 운영한다는 뭐는 있어요? 공동의 목적은 있지만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죠. 동업자가 뭐예요? 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조합하면 농업협동조합이 떠오르면 안 되고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동업자가 떠올라야 돼요. 발긴도 조합이지만 중요하지 않고 뭐죠? 동업자 가장 중요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조합 계약 그러면 무슨 계약으로 번역하셔야 되냐면 동업 계약으로 번역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합은 뭐죠? 동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뭐가 있느냐면 지금 말씀드린 뭐 재건축조합, 노동조합 이런 것도 물론 법인 아닌 사단이지만 우리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인 아닌 사단은 뭐냐면요. 종중이에요. 종중. 종친회죠. 뭐 김해 김씨 종친회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직과 체계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종친회는 설립 등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법인 아닌 사단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은 입주자 대표회의예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도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졌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립 등기는 안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교회죠. 교회. 교회도 알다시피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교회도 뭐는 안 해요? 설립 등기는 안 하기 때문에 뭐로 해야 합니까?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해야 합니다. 엊그저께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라대요. 설교 과정에서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하늘이 놓여서 포항에 지진을 내려주셨다. 아우, 그 얘기 들으니까 저는 교회 안 다니거든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그 지진이 난 게 하느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뭐 종교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크게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내라 그랬다고 노하셔서 지진을 내린 거면 그게 뭔가 싶기도 하고 참 종교가 아무튼 교회는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언론에 많이 나오는 법인 아닌 사단이 뭐냐면 정당이에요. 뭐 요새는 정당 이름도 잘 기억 못해요. 무슨 뭐죠? 무슨 한국당 그러면 자유한국당인가요? 그러면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졌죠. 그렇지만 설립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도 대표적인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거죠. 물론 수험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인 아닌 사단은 뭐죠? 종중과 교회가 일단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물권법 할 때도 좀 봐야 돼요. 이 정도 개념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이 뭐죠? 조합. 뭐가 있죠? 통업자. 법인으로서 조직과 체계는 완비됐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 뭐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 얘는 종중과 교회를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설립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됩니까?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법인이 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78페이지에 법인의 본질에서 학설이 대립되어 있어요. 뭐 법인 의제설, 법인 부인설, 법인 실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법인도 뭐로 봐요? 사람으로 보고요. 법인도 실제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뭐죠? 법인 실제설을 취한다. 끝이고 나머지 것들은 안 읽어봐도 돼요. 그 다음 우측에 오시면 3번 해가지고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이 있죠.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발기인은 뭐가 돼요? 조합이고 정관 등이 작성되면 설립 중인 법인 아닌 사단이 되고 설립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법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법인격 부인이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번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이론으로서 법인의 형해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형해라는 말은 뭐냐면 뼈만 남긴다 이런 말이에요. 뼈만 남긴다. 이게 무슨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A라는 법인이요. K라는 은행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았어요. 얼마나 할까요? 100억. 그 다음에 요 A라는 법인에 갑이라는 대표 이사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대출을 받은 건 누구냐면요. 법인인 거죠. 그러니까 법인도 사람인 거예요. 누가 대출을 받은 건 아니에요? 이사가 대출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갚아야 될 사람 누구예요? 법인이지. 뭐는 아니에요? 이사는 아니거든요. 이거를 악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갑이 법인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잔뜩 대출을 받고 그 돈 가지고 뭐예요? 뭐 고급차 사고 술 사고 첩거 누리고 막 이렇게 호화 생활을 하더라도 누가 돈을 갚을 일이에요? 법인이 돈 갚을 일이지 얘가 돈 갚을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인의 형해론이라고 합니다. 법인을 뭐만 만들어요? 뼈만 만들고 다 빼간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법 논리적으로 요 법인만 돈을 갚아야 된다는 논리를 계속 갖게 되면 얘는 뭐죠? 계속 이 법인 제도를 뭐 할 이유가 있어요? 악용할 이유가 있고 이럴 때는 A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얘가 대출받은 게 아니라 갑이 대출받은 거다
라는 이론을 피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법인격 부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은행은 누구에게 돈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인이 아니라 뭐죠? 숨어있는 배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가 아니라 후예요. 배후자는 뭐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재를 한번 읽어볼 건데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만 읽어볼게요. 결국 앞에 내용은 다 그런 겁니다. 완전히 그 법인격은 누구예요? 배후에 있는 숨어있는 타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한 경우와 법인의 형식을 갖춘 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 행위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우자가 별개의 인격 책임을 내세워 회사에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우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되는 법인격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우자 뒤에 있는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이론을 뭐죠?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하고요. 숨어있는 사람에게 뭐죠?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법인 설립에서 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가 나와요. 특허주의. 이거는 법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특별법이 국회에서 따로 제정이 돼야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쉽게 들어오는 게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뭐죠? 법인이고 이렇게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야 만들 수 있는 법인을 우리가 경우는 뭐죠? 특허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은행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뭐죠? 한국은행이라는 별도의 법인체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요새 최근에 뭐죠? 서울대학교죠. 기억나시나요? 서울대학교 법인화. 기억 안 나시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였어요. 그래서 국가라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분자고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은 공무원이었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법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뭐로 만들었냐면 법인으로 만들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별도의 뭐죠? 독립된 뭐죠? 법인이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죠? 특허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재밌는 거는 이것도 꽤 됐는데 서울대학교 법인화 할 때 그 막 학생들이 막 데모하고 막 그랬어요.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막 총장실 점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면 피해보는 사람은 학생이 아니라 교수들이죠. 왜 피해본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은 공무원이잖아요. 신분이. 공무원이니까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는 순간 죽을 때까지 뭐죠? 철밥통이죠.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돼가지고 국가 분리된 독립된 뭐죠? 법인체면은 그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뭐가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실적 등이 미비되면 어떻게 해요? 자를 수가 있거든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인화를 반대해야 될 사람은 학생이 아니라 뭐죠? 교수들인데 학생들이 뭐죠? 데모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누가 충동질해서요? 교수들이 충동질해서. 그래서 재밌는 거는 총장실을 점거하는데 8명이 들어가서 점거했어요. 8명이. 이해되세요? 총장이 이거 녹화하는데 총장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놈들은 안 되겠다 이러겠어요? 총장이 점거하라는데 그래 여기서 앉아서 막 이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가장 법인에 반대하는 사람 누구예요? 서울대학교 총장이었을 테니까 그럴 것 같아요. 충남대학교는 아닙니다. 그죠? 충남대학교는 법인이 안 됐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죠? 공무원이고 국가에 소송되어 있는 구성분이죠. 아무튼 이런 것들은 특별법이 만들어야 법원이 된다. 법인이 된다. 이걸 뭐죠? 특허주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허가주의가 있고 인가주의가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법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국가기관이 자유재량을 가지고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주의를 허가주의라고 하고요. 국가기관이 자유재량 없이 그냥 법정 요건을 갖췄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 우리가 인가라고 합니다. 인가. 뭘 생각하시면 쉽냐면요. 학교는 허가주의고요. 학원은 인가주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학원을 하고 싶어요. 학원을 하고 싶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갖췄다면 교육청은 자유재량 없이 당연히 뭘 해줘야 돼요? 승인을 해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죠? 인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돈이 많아서 학교를 하고, 학원이 아니라 뭘요? 학교를 하고 싶어요. 학교를 싶어서 제가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했더라도 교육직 입장에서는 안 해줄 수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뭐 그동안 살아온 행적을 보거나 뭐 행실을 봤을 때 뭐 교육자로서 학교 설립자로서 뭐 적합하지 않다면 설립 안 된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법정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승인할지 안 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주의를 우리가 뭐죠? 허가주의라고 하고, 법정 요건을 갖췄다면 국가기관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경우 우리가 뭐죠? 인가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허가주의 하면 뭐가 떠오르시면 돼요? 학교가 떠오르시면 되고, 인가주의 하면 뭘 떠오르시면 돼요? 학원을 생각하시면 오히려 쉽게 이해될 거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준칙주의는 뭐냐면 요거죠. 법정 요건만 갖추면 국가기관으로부터 승인 없이 바로 설립될 수 있는 거 우리가 뭐죠? 준칙주의라고 해요. 준칙주의.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준칙주의에서 뭐가 나옵니까? 영리법인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허가주의에서 뭐가 나오냐면 비영리법인이 나와요.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요, 우리 민법은 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영리법인은 무슨 법의 규정을 받냐면 상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배울 거냐면 사단법인 중에서 비영리법인과 재단법인 요 두 가지만을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영리법인은 뭐주의죠? 허가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민법은 법인 설립에 있어서 뭘 취하고 있는 거죠?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죠. 비영리법인하면 뭘 생각하시라고요? 학교 설립할 때 아무나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국가가 허가를 내줄지 않을지 어떻게 해요? 결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뭐죠?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법상 영리법인은 우리가 회사라고 하죠. 회사는 뭘 취합니까? 준칙주의를 취합니다. 따라서 그냥 요건을 갖추면 국가로부터 허가나 인가 없이 당연히 설립할 수 있는 게 뭐죠? 영리법인이라는 거 차이점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2번 비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재단법인의 성립 요건입니다.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왜냐하면 민법이죠. 영리법인은 무슨 법의 규율을 받습니까? 상법의 규율을 받으니까 민법상 법인은 뭐 해야 됩니까? 비영리법인이어야 되고요. 2번 설립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설립행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뭘 작성하는 겁니까?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뭐죠? 설립행위입니다. 그럼 정관을 작성하면 되는데 40조에가 정관에 들어갈 내용이 나와요. 1. 목적 기재돼야 되고요. 2. 명칭 기재돼야 되고요.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죠.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우리가 꼭 잊지 말 것은 자산에 관한 규정이 정관의 기재사항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의 임면.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면직할지는 뭐죠? 정관의 기재사항이고요. 밑에 해설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1호부터 5호까지는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공통된 내용이에요. 6호하고 7호는 뭐에만 있냐면 사단법인에만 있는 겁니다. 6.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사단법인에만 있고요. 뭐에는 없어요? 재단법인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뭘 부여한 거죠?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니까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뭐가 있을 수 없어요? 사원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사원은 어디에만 존재해요? 사단법인에만 존재하니까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에만 있는 거고 재단법인에 없고요. 7. 존립시기나 해산사를 정한 때 그 시기 또는 사유도 사단법인에만 있는 거고 재단법인에는 없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호부터 5호까지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통된 기재사항. 6호와 7호는 뭐죠? 사단법인에만 기재될 사항 꼭 기억해 두시고 등기 문제는 설명 나와 있지만 그건 뒤에서 볼 거란 말이죠. 넘깁니다. 1번 비용리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에서 정관 작성인데 의해가지고 나와 있지만 요식행위고 나번해가지고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성질에 관해서 합동행위설과 계약설이 있는데요. 다수는 뭐죠? 합동행위로 이해합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서 합동행위다. 결론만 기억해 두시고 합동행위가 뭐고 계약이 뭐고 그거는 우리가 뒤에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은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읽어볼게요.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뭐죠? 자치법규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지금 사단법인의 정관하고 계약할 때 나오는 약관하고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판례는 정관은 자치법규로 이해합니다. 이에 반해서 계약할 때 나오는 약관이라는 것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계약의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차이점 뭐냐면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승낙이 필요가 없어요. 승낙이 없더라도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발생하고요. 약관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승낙이 필요합니다. 승낙이 있어야 뭐가 발생하냐면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에게 당연히 구속력 효력이 있죠. 제가 뭐 하더라도요? 반대하더라도. 제가 그 법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았어요?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말하면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하지 않아도요? 승낙하지 않아도 당연히 국민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뭐죠? 법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죠? 따라서 정관이 자치법규라는 말은 당연히 그 구성원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구성원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누가 그 정관의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더라도 당연히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죠? 구속력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뭐죠? 법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약관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약관 볼 때 많이 보죠? 인터넷 하실 때 약관 띄워놓고 동의함이라고 클릭해야죠. 동의함이라고 클릭 안 하면 안 넘어가잖아요. 왜 이놈들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거죠? 동의를 해야 승낙을 해야 그 약관이 우리에게 뭐가 생기기 때문에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러냐면 약관은 법이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뭐죠? 자치법규입니다. 따라서 뭐가 없더라도 승낙이 없더라도 당연히 구성원들에게 효과 귀속된다는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판례도 뭐죠? 같은 취지겠죠. 판례 밑에 2번
비영리 재단법인에 뭐가 나오죠? 설립행위 나오고 의 재단의 출연과 뭐죠? 정관 작성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뭘 부여한 거죠? 법인격을 부여한 거니까 재단법인이 설립되려면 정관만 있다 그래서 바로 재단법인이 설립되는 건 아니고 재단법인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설립자가 그 재산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재단법인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가 뭐죠? 재산의 출연과 정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비영리 재단법인이 뭐죠? 설립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 재산의 출연과 뭐죠?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행위고요. 우측에 보시면 나번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1번 해가지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뭔지는 우리가 아직 안 했습니다. 그죠? 뒤에서 할 거고요. 따라서 통분할 때 2번도 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4번 재산 출연의 법적 성질 해가지고 단독행위지만 증여나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걸 일단 결론만 기억해 두시고 라번 해가지고 재단법인의 출연 재산의 뭐죠? 귀속시기에서 48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넘기지 마세요. 그죠? 이거 읽어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요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까다로울 수가. 근데 이게 오늘 들으면 까다롭고요. 나중에 하면 까다롭지 않습니다. 일단 이 48조를 보기 전에 186조를 먼저 생각하셨네요. 우리 민법 186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쉽게 말하면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법률 행위가 실제는 두 가지예요. 계약과 단독 행위가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 186조는 뭘 말하냐면 계약과 단독 행위로 인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한 법적 성질은 뭐로 이해하냐면 상대방 없는 뭐죠? 단독행위로 이해하고 있다는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조죠. 48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항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그럼 법인이 성립된 때는 언제예요? 지웠는데 뭐죠? 설립 등기라면 법인이 뭐죠? 성립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48조에 따르면 이전 등기를 안 해도 1항에서 이전 등기를 안 해도 설립 등기만 하면 법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출연재산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사망할 때 발생하죠. 그죠? 따라서 출연자가 사망하는 순간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1항과 2항을 합쳐보면 결국은 법인은 자기 앞으로 뭘 안 해도요? 이전 등기를 안 해도 뭘 취득한다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러면 이 186조와 48조가 충돌이 돼요. 186조에 따르면 단독행위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이 물권을 취득하려면 자기 앞으로 뭘 해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취득하는데 지금 방금 읽어본 48조에 따른다면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 법인이 뭐죠?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 두 규정이 뭐죠? 모순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뭐예요? 맨 밑에 1번 문제의 소재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넘겨보시면 학설이 대립해가지고 48조 적용 긍정설. 무슨 말이죠? 등기한에도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갖는다. 2번 48조 적용 부정설. 이건 뭐죠?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뭐죠? 법인이 소유권을 갖는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에서 판례 입장해가지고 대내 대외적 분리설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판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만요? 판례만. 자,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출연해가지고요. K라는 재단 법인을 설립하려고 해요. 일단 갑에서 K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은 제48조에 따라서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 K는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재단법인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갑이 마음을 바꿔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요 K는 요 병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말로 조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재단법인은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 없이 일단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는요?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기 앞으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간단하게 재단법인은 일단 등기 없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일단 결론만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요 186줄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요 단독행위라는 개념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죠? 결론만. 재단법인은 뭐 없이요?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지만 다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한번 주무관청으로 뭘 얻어야 돼요?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은 뭐죠? 허가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설립 등기를 해야죠. 다시 말하면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법인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올해 시험 문제가 나올지 한번 풀어볼게요.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원의 지위를 양도한다. 뭐 우리가 뒤에도 한번 보겠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정관의 규정으로 양도하는 거 가능하고요. 2번 부동산의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성립 외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있어야 법인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나요? 맞죠.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은 뭐 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다는 말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2번은 정확히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정도 수준입니다. 3번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자가 출연재산의 소유 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기속시키고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자신에게 유보하는 부관을 붙여서 이를 기본 재산으로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X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보시킨다는 것은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더라도 뭐예요? 무효고요. 또 형사처벌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자가 출연재산의 소유 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기속시키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보한다는 말은 자기 건데 명의만 누구로 바꾼 거예요? 재단법인으로 바꾼 거죠. 이건 명백히 뭐죠? 명의신탁이고요. 허용되지 않고 하더라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의 개념만 알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4번 저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좀 이따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5번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가반수로서 결정한다도 맞는 질문이고 좀 이따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고 명의신탁이라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법인의 능력이 나오는데 한 5분만 쉬었다가 능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